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천하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2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릭터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이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의 톡톡, 이불의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0월 16일자 조간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세월호 사고 딱 6개월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간 이른바 서면 보고. 네. 이 보고서 일부가 좀 공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서면 유선 보고 내용 일부가 처음 공개되면서 이 당시 우왕좌왕했던 청와대 초기 대응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신고 시점으로부터 2시간여 지난 10시 52분쯤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구조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승객들이 거의 다 배에 남아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조되지 못한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보고 시각은 오전 10시 52분과 11시 반 사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되지 못한 인원의 실종 또는 잔류했을 가능성, 이것을 보고받은 다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는 밝히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서면, 유선 보고만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날 하루 14번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5시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말입니다. 사실 미구조 인원 그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라는 문안이요. 당시 지배적이었던 견해, 즉 전원 구조 상황을 전제로 한 상투적인 첨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핵심적으로 보고된 내용은 전원 구조됐다. 다만
구조되지 않은 사람들 일부는 선체에 남아있거나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청와대는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하지만 청와대는 당일 행적과 관련해 감사원에 A4 용지 2장 분량의 짧은 보고서만 보냈을 뿐이어서 감사원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뚜렷하게 이렇게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청와대와 감사원은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규명돼야 할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강도 높은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진상 규명할 권한도 부여가 돼야 할 테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월호 유족분들이 수사권, 기소권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던 주체는 바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었고요.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건지 뭐 여간 논란이 많습니다.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또 예. 세월호 관련한 기사인데요. 청와대는 무엇 했나 이런 제목입니다. 청와대의 대처와 수습 과정이 적절했는지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당일 약 7시간 동안 비서실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거나 대책회의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안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21차례, 그러니까 뭐 14차례라는 거는 이제 서면 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이 유선 보고까지 합하면은 21차례 아니겠습니까? 이 21차례의 서면 유선 보고를 받아서 별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 회의 한번 열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밀어볼 때 보고가 상당히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대통령은 그 당시 뭔가 지시를 내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지 뭐 여하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자, 청와대는 도대체 뭘 했는지 이거 반드시 규명돼야 할 그런 문제고요. 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 밖에도 못 밝힌 의혹들이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해경 경비정이 구조 과정에서 승객이 아닌 세월호 선원들을 우선 구조했지요. 배 안에 많은 승객이 남은 걸 알면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구조 상황을 총괄한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런 배경은 무엇인지 이거 반드시 규명돼야 합니다. 사설 구조업체 언딘과 해경의 유착 관계도 더 밝혀내야 할 사안입니다. 해경 차장 그리고 수색 구조 과장이 언딘 대표와 친분을 맺어왔는데요. 언딘 바지선을 써야 한다라면서 한시가 급한 구조 상황에서도 인근에 바지선이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언딘 올 때까지 기다리게 했던 이자들. 이게 살인자들 아닌가요? 자, 또 검찰은 당초에 해피아로 불리는 민관 유착 비리 규명에 힘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민간업체와 해운조합 임직원들만이 사법 처리 대상에 올랐고 해양수산부 등이 연관된 핵심 세력에 연루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 역시 앞으로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풀 수 있을까요?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예,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과연 풀 수 있을지 뭐 저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라보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는 않으니까요. 예. 기본적으로 저 여당이 뭐 무서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강경파가 득세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또 야당을 길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길들여 치고 있고요. 이런 야당 믿고 과연 진상규명 가능할지 이거 뭐 저희 일반인도 의문인데 우리 세월호 유족분들은 또 어떨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이면을 보면요. 남북 군사회담 황당한 모르쇠 원칙 없는 정부 이런 제목의 기자 메모가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44개월 만에 남북 군사회담이 열렸습니다.
44개월이면 벌써 3년이 지나간 세월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남북 사이에 군사적 견해차 이런 걸 좁히는 차원에서 회담이 열렸다면은 그 뭐 만남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정부는 회담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 숨겼습니다. 시작은 조선일보한테는 알렸잖아요. 예, 조선일보가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쏟아냈는데 예. 그리고 후속 보도가 계속 다른 언론사들로부터 나왔는데 말이죠. 오전 10시부터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청와대는 우린 모르니 국방부 가서 확인하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겼고요.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당연히 알만한데 정례 브리핑에서 확인해 줄 수 없어 유감이다 이런 말만 무려 20여 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방부가 회담이 모두 끝난 뒤인 낮 4시가 돼서야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박근혜 정부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투명한 대북 접촉입니다. 투명한 대북 접촉. 북한과 몰래 만나지 않겠다. 다 드러내놓고 만나겠다.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 때 이루어진 물밑 접촉이나 비밀 접촉이 문제가 있었다. 뭐 음습한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 간 접촉을 투명하게 가져간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물론 반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워낙 특수해서 투명성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진보층과 보수층의 갈등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해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원치 않는다면 밝히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회담의 효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자,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투명성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올해 2월에 열린 1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북측이 비공개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공개를 요구해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정부는 또 이걸 갖고 왜곡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면서 선전을 냈는데 이번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북한이 비공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칙도 일관성도 없는 원칙은 폼으로 있는 정부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원칙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원칙과 일관성이 없다는 원칙. 일관성이 있네요. 예. 자, 이번 그 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7일에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에서 남북 간 함포 사격을 주고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국방부 발표로 밝혀진 건데요. 예. 자,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이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자, 사건은 지난 7일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연평도 인근 북방 한계선을 900m 침범하면서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군 유도탄 고속함은 경고 사격 5발을 쐈습니다. 그러자 북한 경비정이 수십 발 대응 사격을 해옵니다. 해군의 유도탄 고속함은 즉각 북한 경비정에 대해서 조준, 격파 사격을 했습니다. 이 북한 경비정의 행태가 괘씸하긴 하더라도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다는 이유로 북한 함정에다가 조준, 격파 사격을 시도한 것은 근래 없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칫 북한군이 반격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서해 교전으로 확전되는 그런 상황이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나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과 지침이 있어야 할 시점입니다. 당연히 청와대에 허락이 있어야 할 부분인데요. 당시 청와대는 지도력을 발휘했느냐. 그러니까 야 쏴! 이랬느냐 최소한. 최윤희 합참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청와대에서는 군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전 위험을 안고 있고 결국 그 부담을 다 뒤집어 써야 할 청와대가 우린 모르니까 군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예. 이랬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청와대는 전쟁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교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예. 이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세월호 때는 대통령이 구조하는 사람이 아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런 말을 했죠. 청와대는 전쟁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 이 또 군의 행태 중에는 은폐 의혹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합참 관계자는 조준 사격이 있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대응 사격을 했고 조준 사격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준 사격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합참의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니까 결국 실토한 겁니다. 자, 군은 유도탄 고속함이 포사격을 하다가 불발탄 때문에 포가 작동하지 않아서 뒤로 물러섰다, 후퇴했다. 이 사실도 공개하지 않다가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니까 그런 사실이 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투명성 좋아하는 정부인데 투명한 게 없는 정부입니다. 자, 한국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죠. 시도 교육감들이 내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했지요. 예. 뭐 공약은 지들이 해놓고 중앙정부가 해놓고 박근혜 정부가 해놓고 뒷감당은 우리 시도 교육감 보고 다 알아? 우리 못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 한때는 당대표, 당 원내대표였던 이 두 사람,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어제요.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라면서 교육청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 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야, 무상급식 하지 마. 그 돈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쓰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야, 니들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인 무상급식 하지 말고 우리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무상급식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예. 그걸 또 알았던지 최경환 부총리와 황우여 장관은 시도교육청이 재량 지출을 줄인 뒤에도 재원이 모자랄 경우 지방채를 인수해서 긴급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빚을 늘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참 투명성도 없고 대책도 없는 정권입니다. 예.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참여한 네이버 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전교조 교사들의 주요 포털 사이트 이메일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이메일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예. 이거 아주 그냥 국내 포털사들 다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검경이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포털에 있는 이메일 3개 모두 탈퇴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뭐 이용도 잘 안 하고. 네. 예,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오로지 지메일만 쓰시더라고요. 예. 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관악경찰서에서도 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주로 철도노조 관계자, 민주노총 중앙 간부들이었다. 예. 최근 3년 동안에 국가기관에서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2,570만 건을 웃돈다. 통계적으로 한국 국민 2명당 1명꼴로 통신자료를 요청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한국 국민 2명당 1명꼴로 우범자 취급하고 있다, 정부가. 예.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짐작들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뭐 이메일 들여다볼 수도 있겠다라는 예. 짐작을 했는데 이게 현실로 실제로 그랬다고 하니까 네. 예, 또 뭐 당사자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겠죠. 예. 오늘 조선일보가 12면에 작게 2단 기사 실었네요. 사이버 망명 진정세다. 카톡 이용자가 다시 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여전히 쓰고 있고요. 뭐 조선일보 기자들 여전히 쓰고 있겠죠. 네. 다시 늘었다는 통계는 좀 의아합니다. 글쎄 원인이 뭘까요? 황교안 장관이 나 쓰니까 여러분 걱정 말고 쓰시라. 이런 차원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앞으로 영장 들어와도 우리 수용하지 않겠다. 끝까지
고객의 대화 내용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닿으면서 말하자면 도발을 한 그런 상황 이후에 벌어진 반전일까요? 뭐 원인이 있겠죠. 모든 사건 결과에는 원인이 있을 텐데 이어간 뭐 조선일보에는 뭐 그런 내용이 딱히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하여간 그 사이버 망명 이거는 뭐 한때의 바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는지. 주가를 조선일보가 좀 짚었습니다. 그 신주 상장한 첫날 좀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는 등락이 없었습니다. 초반에 좀 오르다가 제자리 했고요. 뭐 오늘 상황은 또 몇 분 있으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관심 가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논란이 불거진 지난 1일 이후에 이 다음 카카오의 주식을 이제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박용만 두산 회장인가요? 그 양반도 카카오톡 정리했다. 뭐 이렇게 어제 밝혔다고 하는군요. 자, 한국일보 이면을 보겠습니다.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카카오톡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토종 메신저들이 공멸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 웹사이트를 분석, 평가하는 업체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카카오톡의 일평균 사용자는 2,605만 명으로 전주보다도 40만 명 줄었는데 같은 기간 라인의 이용자 수는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톡의 이용자 이탈이 예상보다 미미한 데 반해서 라인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톡이 빠져나가기에는 워낙에 그동안 이렇게 네트워킹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게임이요. 게임. 저 같은 경우 이 캔디 크러쉬 여기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큰데 그래서 사실은 카톡이 지금 이렇게 이탈하는 것도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에다가는. 그런데 라인은 그 엄청난 여파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용자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메신저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인데 네이버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라인의 그 서버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더라도 네이버가 문을 열어주면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있는 거겠죠. 알아도 그렇게 이탈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보면 카톡뿐 아니라 국내 메신저가 다 같이 망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크다. 하루빨리 국산 메신저들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 말고는 딱히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서울신문 6면을 보면은 검찰이 그래서 아주 지금 토종 메신저, 토종 IT 기업들을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책임론에 바짝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압수수색 때에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서 법정 제출 증거가 아닌 제3자의 대화 내용은 즉각 폐기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폐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기로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어쨌든 검찰 손에 입수가 된 다음 폐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폐기 여부는 누가 확인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걸 과연 믿으라고 말하는 것인지. 세계일보 1면을 가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조건 수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내용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적 인물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서 고소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서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나서서 무조건 수사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검찰이 어떤 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극 수사하겠다는 건지는 대략 실명이 나오진 않지만 가늠은 됩니다. 이건 여담 같은 그런 기사인데요. 한겨레 13면을 보면은 중앙행정기관 한 37개 되거든요. 이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각종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들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위, 2위. 궁금하시죠? 검경입니까? 경검입니까? 경입니다. 우선 경찰청이 1등이고요. 2등이 법무부였습니다. 법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경찰청 법무부가 각종 범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기관들입니다. 예. 금묵차의라는 말 있잖아요. 예. 범죄자들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뭐 물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도 예. 네. 두 개의 기사 한번 여러분들께 제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감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대형 로펌들. 요즘 그 회장님들, 사장님들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서 혼나는 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이죠. 이 보수 언론들이 이 회장님, 사장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국감 때 좀 부르지 말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 언론 플레이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들이 이 증인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가급적 증인 출석을 못하도록 또 증인 출석을 한다면은 논란의 핵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컨설팅하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상당한 금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경향신문 1면에 실렸고 중앙일보에는 1,000만 원에 사고 파는 아파트 관리소장 최근에 아파트 내부에 여러 가지 관리비 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리의 근원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매관 매직에 있다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금융위원장은 시키는 대로만 한다.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 맞느냐는 추궁의 신재윤 금융위원장.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위원장님 정치인이신가요? 저요? 저는 정치하고는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정치권을 따라갑니까? 금융위 LTV DTI 규제 완화로 선회. 이거 신문에 난 그 기사입니다. 분명히 금융위에서는 LTV하고 DTI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올 초에 말씀을 하셨다가 최경환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 가면서 한마디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제정책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변석계, 사상누각, 반신반의, 땜질 처방. 다음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KB 사태 처리 과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KB 건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감원에 조사 들어가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금융위발로 신중론이 나오고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 통지된 중징계를 경징계로 감경해 줬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금감원장이 그것을 다시 중징계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명록 증인이 못 물러나겠다고 소송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다시 그것을 직무정지로 더 상향시켜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찍이 금융당국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혼란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 이번 사태에는 박근혜 정부 경제 권력 간의 권력 투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신뢰와 안정감, 권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은 민간특수법이 있는 금감원의 감독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은행의 김종중 행장은 문책 경고하고 물러나라 그러니까 임기 채우겠다고 하고 이명록 회장은 문책 경고하겠다고 하니까 소송 내겠다고 하고 제가요 90년대 후반부터 20년 동안 모피아를 겪어봤습니다. 무리한 관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있었어도요. 이렇게 무능한 관치, 모피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루어진 이 금융감당국의 이 혼란은 어찌 보면 모피아 역사의 지옥이고 오점입니다.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제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건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네. 금융지주 회사의 대표는 어떻게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는 이사회라든지 또는 주총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는 것이 맞지, 감독 당국에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가리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무소신 무능력의 신재윤 금융위원장,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지. 저는 청와대에서 선임되는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는 것이 맞지,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